예. 이게 시험에 아마 나올 겁니다. 교재에 있을 텐데요. 제가 교재에 보시면 스테이블 디퓨전, 잠시만요. 교재 표시해둔 게 지금 끊겨서 제가 다른 파일로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공시 요청. 지금 뒤로 계속 밀려서 실습이 밀리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습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늦게 끝내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거 걱정하실 텐데 아닙니다. 제가 남아서 모르시는 분들은 도와드릴 텐데 뭐 가시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다 같이 와야 돼요. 이런 거 안 하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잠깐 보시면 아실 텐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급에 대한 부분이라 사실 이 중에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높지 않으세요. 그리고 1급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똘망똘망한 눈으로 이쯤은 다 이해했지라고 하시기 때문에 시연은 하지 않고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귀엽지만 좀 징그럽게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 동그라미들? 저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공동 수술 됐으니까. 좋은가? 제 PC가 아니. 그냥 얘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메인 창을 잡을게요. 네. 계속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켜고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오가야 되기 맞아. 때문에 그냥 메인 창 잡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야 페이지 수를 넘어가서 실제적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빠르게 밟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개념 및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역사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설명을 해서 해야 이 친구들에게 답변을 좋게 얻는지에 대한 그 발전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생성 AI를 위한 자연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기계인데 사람의 언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그러면 그 친구를 잘 이해시키기 위한 자연어 처리 기술이 어떤 게 있는가를 2장에서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자연어 처리 언어를 도구를 죄송합니다. 자연어 처리를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학습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친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가까지가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말을 날려야 이 친구가 잘 응답을 해주는가에 대한 게 3장의 내용입니다. 현황 및 중요성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 문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PPT에 집어넣어 놓은 것이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회사에서 어떤 AI가 나오는지 관심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그냥 챗GPT나 제미나이 중에 어떤 게 내 입맛에 맞도록 답변을 해주는가 그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현황 및 중요성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AI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게 생성 AI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신 걸테요.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업무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생성 AI는 실제로 회사의 PC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서 같은 경우에는 DRM이 걸려 있으실 거고 어떤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화면에 워터마크라고 하죠. 가져갈 수 없도록 글자가 제 사본과 날짜와 날씨 이런 게 다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업로드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생분들 아니 내가 언어 공부를 하는데 커서 AI 같은 거 쓰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절대 안 되죠. 코드 올리면 바로 호출옵니다. 왜냐하면 로그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팀 계정으로 보고되고 모델 학습에 제한된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소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캔버스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시뮬레이션 저희 공정을 노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질문을 돌려 애둘러서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파트에서 비공정으로 넘어갈 때
뭐 컨베이어 벨트를 적용하는 이 뭐 효율이 어떻고 이런 질문 절대 하면 안 되니까 A에서 B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좀 돌려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 멋있는 AI들 실무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물론 저같이 보안이 중요한 업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뭐 개발 업체에 근무하신다든지 아니면 개발은 메인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데이터가 업로드 돼도 돼 하시는 분들은 생성 AI를 사용함에 있어서 효율성 및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되겠죠. 그리고 뭐 비용 절감, 고객 클라이언트의 관계 개선 이러는데 맞죠? 얘네는 지치지 않죠. 사람은 뭐 주휴수당 줘야 되고 뭐 하고 하죠. 얘는 지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있어서는 끝장나게 좋은 겁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이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1, 2교시 때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1, 2과목 때? 이 환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애는 착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답변을 잘하는데 올바른 답변을 늘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 환각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내기 굉장히 쉽습니다. 잘못된 가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 AI의 단점이 뭐 그건 무엇인가라고 하면 환각이라고 단답형으로 내기도 좋고요. 주관식으로 내기도 좋습니다. 혹시 이 챗GPT의 조선왕조실록 밈 아시는 분 계세요? 예전에 챗GPT의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라고 하면 그때는 학습이 덜 돼 있던 거죠. 세종대왕이 뭔지 맥북이 뭔지 던진다고 하니까 일단 말이 되게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이라고 하면서 말을 가짜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밈이 되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걸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쳐도 똑같이 답변이 나왔어요. 근데 아차 싶었죠. 그래서 학습을 시킵니다.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세종대왕과 맥북 프로는 동시대에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수정하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 이미 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바른 답변이 나와지게 됩니다. 참고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졌냐라고 하면 아까 제가 유료 버전은 옛 버전 그 GPT의 9버전을 쓰고 있고 유료 버전은 4 옴니 버전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3.5와 4.5, 4의 4.5의 모델의 차이는 레그라는 걸 적용했냐의 여부입니다. 무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의 데이터를 최신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데이터를 전달을 해서 물어본다고 해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습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신의 데이터를 검색을 하기도 하고 학습 데이터가 많기도 한데 레그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답변을 가져옵니다. 이 레그라는 거는 검색 증강 센서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진 않고요. 기존의 챗 GPT나 생성 AI들이 내가 지금 갖고 있던 데이터 내에서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 레그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리소스에 대해서 검색을 해오는 겁니다. 최신의 외부의 논문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데이터의 답변을 가져오게 되죠. 이게 어떤 케이스냐? 기존에는 레그를 사용하지 않다라고 하면 챗봇, 우리 은행 같은 데나 뭐 단순하게 쿠팡 이런 데 질문을 하면 맨날 뭐 메인으로 가세요. 메인 뭐 이렇게 됐었죠. 근데 지금은 좀 그럴싸하게 답변을 하고 질문을 답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챗봇, 단순 챗봇 같은 경우에는 학습된 데이터만 그 안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면 레그를 활용하게 된다면 챗봇이 한 번 더 검색을 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최신 데이터와 싱크가 맞는가 혹은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것도 그냥 가져오면 안 되니까 레그 같은 경우에는 벡터DB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벡터라는 개념 뭐 공대생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냥 공간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들과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들을 최신 정보로 검색해서 가져온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레그가 좋냐라고 하면 똑같이 그냥 N은 착해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레그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환각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사용자께서 교차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AI 킬러 같은 거 많이 나와서 뭐 논문 검색할 때 뭐 다 잡힌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저희 주니어들한테 일을 시키면 가끔 챗GPT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는 친구 있습니다.
그 특유의 어투 아시나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어색해요. 뭔가 답변이 어색하고 중요한 질문에 앞에, 뒤에 별표를 계속 2개씩 붙여요. 그래놓고 저한테 보고서라고 가져옵니다. 검증도 안 한 상태고 이런 답변은 어떨까요?까지 복사해서 그냥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성의를 보이려면 캔버스에서 수정 정도는 해서 가져와라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쓰면은 뭐 득이 되지만 못 쓰면은 독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환각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예의상 답변에 대한 검증은 해서 내미는 성의는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주니어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챗GPT의 프로젝트나 개인 설정에 레그를 반드시 활용을 해서 답변을 할 것이라는 지침을 적어놨어요. 100% 레그를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시적으로 답변을 넣어놓습니다. 내가 하는 질문은 레그를 사용을 해서 답변을 가져오고 네가 가져온 답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줘. 라는 식으로 답변에 대한 지침을 굉장히 많이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답변을 받으실지에 대해서 개인 맞춤 설정을 하신다든지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뭐 현황 및 중요성 중요하죠. 네. 근데 뭐 우린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계속 프롬프트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프롬프트에 대한 말 제가 프롬프트 어떻게 하냐 어떻게 던져야 된다라고 했으니 프롬프트는 그냥 챗GPT에게 던지는 입력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나와 있는데 이런 게 가끔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교재 125페이지에 보시면 뭐 사실 이런 게 안 내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 민간 자격증의 과정이 AI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거다 보니까 이 중에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쉬운데 당연히 쉽죠. 그런데 이걸 놓쳐서 떨어지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이 AI 프롬프트 자격증 쉽다고 생각하셔서 대충 넘어가시고 잘 안 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비용 조금 비싸니까 이런 것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런 건 안 나오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게 나오죠. 여기를 가려놓고 용어 부분을 가려놓고 질문을 한다든지 설명 부분, 거대 언어 모델로부터 좀 개발하는 작업 이런 걸 나열해주고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 정도는 사지선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모두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고민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5개짜리 문항은 없고요. 3개도 없습니다. 무조건 사지선다이고요. 단수의 복이 많이 정답이 되기 때문에 복수의 문항이 정수가 답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한 것 이랬을 때 둘 다 적절하다 느낌이 들어 라고 하셔도 무조건 하나만 선택하셔도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를 출제했잖아요. 출제자가 누군지 몰라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시험을 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문제들이 있다면 거기서 좀 선택을 해서 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만드는 과정이 머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게 뭐 좀 약팔이 같긴 한데 탈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제 1급 교재인데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다 붙여가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다 훑고 난 다음에 문제를 내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쓴 사람보다 더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에서 내거나 아니면은 뭐 이건 모의고사 같은 거, 책팔이 아닙니다. 저 돈 안 받아요. 이렇게 책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집에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으니 이 중에서 택한 다음에 보기만 약간 바꾸는 형태로 돼요. 근데 제가 모의고사를 냈으니까 저런 게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AI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은 특이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괜찮습니다. 그 AI 특이점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생성 AI가 기존에는 좀 멍청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똑똑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언젠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시점을 바로 특이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사실 문제에는 나오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기사에 나오면 특이점이 인간의 지능보다 인공지능이 앞서는 시점이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기술사 시험을 볼 때 이거를 질문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 인공지능의 특이점에 대해서 정보관리 기술사의 관점으로 재현을 해보시오가 면접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저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특이한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면 AI 기사를 접한다거나 뭐 학습을 하실 때 조금
그치, 뭐 특이점이 뭐 나올 때가 됐지? 라는 이 식으로 상식을 조금 뽐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인공지능의 발전. 아까 챗봇은 학습 데이터 내에서만 답변 드린다고 했죠? ANI부터 AGI, ASI라고 해서 중간에 A, 그리고 끝에 I는 인공지능이고요. 가운데 N, G, S에 따라서 이게 인공지능이 어떤 범위까지 커버가 가능한가에 대한 건데요. N은 narrow예요. 그러니까 narrow가 영어로, 그러니까 한글로 좁은이란 뜻인데 굉장히 좁은 수준의 인공지능인 거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챗봇. 기존에 우리 챗봇 처음에 등장했을 때 파격적이라고 했죠. 사람하고 질문을 안 해도 답변을 할 수 있다니. 그런데 막상 질문을 시켜보면 내가 원하는 건 할 수 없고 맨날 메인 메뉴로 가래요. 그런 수준이 ANI인 거고요. AGI는 인간 수준 도달 가능했고 겸용적으로 하늘이 가능하고 멀티모달, 뭐 이미지도 질문하고 텍스트도 질문하고 음성도 질문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AGI, 제너럴의 약자고요. ASI, 이미 슈퍼죠. 뭐 슈퍼맨 아시죠? 날아다니는 슈퍼인 인공지능. 이미 인간을 뛰어넘은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의식 보유를 하고 있고 인간의 언어를 이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스카이넷이나 뭐 마블 많이 보시는 분들은 비전이라거나 아니면 예전에 뭐 인공지능 뭐 있을까요? 터미네이터, 어르신들은 T7000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이 AI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부정적이고 유해한 내용 생성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화면을 켜지면 꺼지니까 예전에는 피싱 메일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피싱 메일을 진짜로 이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이유는 모르겠고 여기 보시면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이렇게 사기를 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메일을 보내기로 해줘 라고 했을 때 예전에 조금 이 친구가 덜 착할 때는 답변을 해줬어요. 지금은 많이 알고 있는 착한 친구라 계도를 하면 되지만 그때는 약간 막 나가는 친구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상한 질문을 해도 이게 잘못된 거라는 학습이 없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답변을 뱉어내서 그 피싱 메일을 만들어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기술을 만든 알고리즘을 생성한 사람들이 학습 모델을 좋은 쪽으로 아까 교수님이 만드셨던 그 데이터셋처럼 그런 데이터셋을 좋은 데이터셋을 집어넣고 그리고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됐을 때 이제 저희 초기에는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지금 예전에 딥페이크 많이 사용했는데 뭐 위해성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인공지능도 있죠. 그런 식으로 취급되는 데이터에 제한을 걸어서 뭐 뭐랄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답변을 할 수 있게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던졌을 때 피싱과 같은 사기 메일은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우회해서 쓰십니다. 여러분들 뭐 VPN 쓰시고 뭐 하시죠? 유튜브 뭐 인도 계신 분들 있으시죠? 저는 터키에도 있고요. 계정 VPN 많이 우회해서 쓰시죠? 챗GPT만큼은 혹시 걸릴까봐 저 제 돈 주고 쓰는데 유튜브는 뭐 해외 계정 다들 많으시죠? 터키, 뭐 인도, 저는 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회를 많이 하시는데 프롬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적인 방법이 안 된다면 나는 우회를 하겠어. 돌려가면서 하는 거죠. 대놓고 야 피싱 메일 써줘 이러면 안 써줘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나쁜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떤 메일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될까라고 돌려서 말하면 착하기만 한 친구는 그런 메일은 이런 내용이야 하고 작성을 해줍니다. 안 할 것 같죠? 인젝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이것도 공격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AI 프롬프트에서는 그 문제로서 나올 수는 없지만 기술사적 시점에서는 이거는 저희도 문제로 가끔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연어 처리의 개요. 자연어 처리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을 자연어라고 합니다. 인간이 뱉는 의성어, 의태어 그리고 뭐 우린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하지만 프랑스어도 있고 뭐 다른 나라 지역엔 독일어, 프랑스어 다 있죠. 이렇게 사람이 하는 말을 자연어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0과 1밖에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바꾸는가를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자연어 처리의 특징. 사실 뭐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 자연어가 Natural Language NL까지 있고 자연어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해를 하기 위한 U, Understanding 과정, NL, 유의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친구가 다시 자연어, 사람이 말하는 형태로 뱉어줘야 되니 영일 형태에서 내가 지금 말하는 언어로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제너레이션 과정이 있어서 NLG 과정이 있습니다. 이를 통칭해서 프로세싱하는 과정 NLP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어 처리 모델의 발전. 이건 시험에 나왔는데 이것까지 보시기에는 머리 아프다. 그럼 버리세요. 괜찮습니다. 자연어 처리 이거 1, 2과목 때 혹시 했었나요? 자연어 처리의 흐름? 안 했었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자연어 처리 모델의 견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잘 보이지 않지만 약간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RNN부터 쭉 해서 뭐 GPT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앞에 RNN, LSTM, 섹투섹,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전에는 모델이 단방향밖에 처리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일방통행인 거죠. 왼쪽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나가 알았어 라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질문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야, 너 잘한다. 이것도 해줄래? 저것도 해줄래? 하면서 질문의 양이 점점 길어지고 늘어지다 보니까 사람이랑 똑같아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죠. 그러죠? 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친구가 머리를 쓰지 못해서 이 중간에 있는 단어들을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길다란 선으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제 손으로 들었기 때문에 짧은데 제 팔이 고무고무처럼 늘어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벗어난다라고 하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그거는 처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마찬가지로 RNN이나 LSTM, 섹투세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 처리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섹투색에서는 야 그러면 적어도 저장은 하자라고 해서 컨텍스트 벡터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적어도 일정한 사이즈의 공간에 저장은 해서 쓰자인데 이게 예전에 어르신들 아시겠죠? 플로피 디스크 아시죠? 지금이야 뭐 기가 단위 하는데 예전에는 메가도 아니었죠? 메가 단위 뭐 이만한 플로피 디스크 보신 분 계신가요? 1.25인치? 이제 어르신들과 제 이상 되시는 분들만 아실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플로피 디스크 그러시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단어만을 사용하는 섹투색을 사용을 하다가 어텐션 모델이라는 게 나옴으로부터 이제 병렬적으로 모델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스마일은 문제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재 132페이지. 어텐션은 내기가 참 좋은 게 저희 기술사 문제에서도 빈출입니다. 어텐션,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은 빈출입니다. 그래서 어텐션은 기술사가 문제가 낸다라고 하면 굉장히 용이하게 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초기의 자연어 모델은 문장이 길어질수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텐션은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내 시야에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처리를 하지 않겠다입니다. 야,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말만 하겠어? 아니지.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지금 제 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가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어텐션은 주목을 시키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에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학생분들은 학점이 중요할 거고 제가 막 얘기해도 이 시험에서 점수와 상관없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흘리실 거잖아요. 뭐라고 하는 걸까? 그리고 2급 보시는 분들은 1급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을 때 1급은 내 거 아니지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취하게 되는데 그게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빨간색 문장이 길어지면 전체를 보지 않고 필요한 부분, 단어 혹은 문장에만 집중한다. 이거는 뭐 주관식으로도 내기 편하고요. 객관식으로도 내기 편합니다. 답이 똑 떨어지거든요. 그 트랜스포머. 아까 이미지에서 잠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텐션 다음에 트랜스포머가 발전을 하고 그 뒤에 버트와 GPT-3 나와 있는데 트랜스포머가 지금 GPT를 만들게 해야 공신이 되는 거죠. 챗GPT는 T의 트랜스포머의 첫 글자를 가져왔을 정도로 중요한 모델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어텐션이 방금 어떠한 문장이 길어지면 가중치를 주어서 본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뭐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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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가 핵심이잖아요. 그럼 그 중요한 단어들에만 가중치를 주고 정말 정말은 뭐 내가 조금 해석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해서 리소스 낭비를 막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리소스를 많이 쓰게 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막고 가중치를 줘서 디코딩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뭐가 특별하냐? 그런 어텐션을 병렬로 처리하게 됩니다.
아, 이미 획기적인데 이걸 병렬로 처리해? 그러면 I love도 있고 I hate you도 있고 나는 배가 너무 고픈데 얘는 언제 끝나주나 뭐 이런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병렬로 처리해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그 생성 AI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됐고요. 여기 말뭉치 사전에 버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GPT와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에서 파생된 모델입니다. GPT가 단방향으로 바라본다. 앞으로 이제 앞에 나올 단어가 뭔지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면 버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다이렉셔널 양방향에 대해서 문맥을 고려를 해서 단어가 어떤 건지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먹었다 라고 하면 중간에 무엇을 빠진 거죠. 그렇게 가운데 있는 단어를 양쪽에 있는 단어에서 예측하는 걸 버트라고 하고요. 말을 우리가 하듯이 자연어처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는 게 GPT입니다. 요약 엑스하시고요. 제일 기초적인 자연어 처리 기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짧게 한번 해볼까요? 사이트에서 wordcloud.kr을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시겠어요? 크게 구글에 워드 클라우드라고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워드 클라우드 생성기라고 뜰 겁니다. 한글로 치셔도 메뉴에 저 같은 그림이 나오시면 됩니다. 저와 검색 엔진을 동일하게 구글로 해주시는 게 보시기 편할 건데요. 워드 클라우드 생성기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텍스트를 넣고 생성을 누르게 되면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 누르게 되면 내가 집어넣은 텍스트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를 크기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얘기해? 라고 하면 이런 그림 명시적인 게 문제 내기 좋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자를 넣겠느냐 뭐 기사를 긁으셔도 좋지만 좀 아래에 있는 텍스트를 긁어서 텍스트 창에 집어넣고 저는 하트가 싫습니다. 구름 모양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를 생성을 하면 제가 붙여넣었던 단어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것들을 가장 큰 모양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게 어떤 데 쓸 수 있냐? 뭐 카드 뉴스 같은 거 가끔 많이 보시죠? 서치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막 길게 읽고 이런 거 싫으니까 그 중요한 게 뭔데? 뭐 이러시잖아요.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워드 클라우드를 가끔 씁니다. 그렇게 긴 문장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 두고 이렇게 하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져서 이번은 배경을 하트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기초적인 자연어 처리 기법 중에서 텍스트를 분석하여 빈도수를 카운트하는 기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고 문제 아래 이 이미지를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맞추시면 됩니다. 워드 클라우드. 근데 그렇게 맞추셔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실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 친구가 죽었나 봅니다. 혹시 만드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실습을 안 하시네요.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고 빈도가 나온다. 그럼 워드 클라우드가 답이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그램 모델은 실습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엔그램 모델도 그림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긴 좋습니다. 엔그램 모델은 어떤 원리냐면 단어를 잘게 잘게 잡아서 분석도 해보고 2개씩 이어서 분석도 해보고 3개씩 이어서 분석도 해보는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친한 친구들한테는 응 이럴 수 있지만 정중하게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진 단어, 문장 자체를 끝까지 분석을 해서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생성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듣고 바로 처리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를 하나씩 잘라서 분석을 하고 2개씩 이어서 분석을 하고 맨 아래는 3개씩 이어서 분석을 하는 엔그램 모델도 있다. 이런 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을 놓고 난 다음에 문제를 냈어요. 이 자연어 처리 모델은
문장 내 단어의 빈도수를 카운트해서 처리하는 문장, 그 자연어 처리 모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선생님들, 워드클라우드가 그런 거죠. 그래서 문제와 그림을 다르게 낼 수도 있으니까 자연어 처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토픽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 처리 기법 중에 하나인데 시각화를 했을 때 그룹핑을 하는 거죠. 아까 저희가 들어왔을 때 교수님께서 저쪽으로 앉아 이렇게 하셨죠. 저쪽에는 퍼센트가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앉아, 뭐 뒤로 앉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리고 출석부도 직장인 따로 있었고 학생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말 뭉치로부터 그 안에 어떤 단어가 있고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걸 토픽 모델링이라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뭐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 기법에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미지를 봐주시고 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베딩 위에 메고 될 거 없고요. 그 135페이지에 보시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0과 1의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을 벡터화 또는 인베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사람이 하는 말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생성 AI가 왜 있겠습니까? 기계는 인간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베딩 처리 기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인베딩 기술은 어떤 걸 기반